뜨거운 햇볕이 제 피부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단단한 흙을 파면서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이 따가웠지만 이를 멈출 수는 없었죠. 아나와 마리아가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작은 농장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19살인 저만이 어린 여동생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여동생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농장으로 걸어갔죠.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잡초를 뽑고 식물에 물을 주고 아무것도 키우기 싫어하는 메마른 흙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고 작은 상처들은 새로운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완전히 아물 틈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는 먼지 나는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작은 브라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었죠.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주곤 했는데 그들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저처럼 지쳐 있었어요. 가끔 라미레즈 할아버지가 자기 정원에서 기른 야채를 더 주시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여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지만 어깨 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작았어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2개의 방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리아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곤 했어요. 겨우 7살이었지만 이미 요리와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죠. 12살인 아나는 더 진지한 아이였어요. 보통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를 읽거나 창가에서 마지막 햇빛을 받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동생들이 잠든 후에 금이 간 휴대폰 화면을 보곤 했어요. 그게 우리 마을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큰 도시들과 다른 나라들의 사진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이미지가 항상 제 눈길을 끌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 바쁜 거리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거나 미소 짓지 않는 사람들. 제가 본 모든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과 돈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인터넷 카페에서 일하는 주황이 서울의 한국 사람들 영상을 보여줬던 때가 기억나요. 그는 그들이 노숙자를 지나칠 때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멋진 옷과 비싼 물건들만 신경 쓴다고요.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부모님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분 다 웃고 계셔서 정말 행복해 보였죠. 가끔 그 사진에 대고 말을 걸기도 했어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코 대답할 수 없었죠. 몇 년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가 보내는 편지를 받곤 했어요. 조금의 돈도 보내주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로는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거의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저 우리를 잊어버린 또 한 사람일 뿐이었죠.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서 고쳐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기가 오기 전에 지붕을 수리해야 했고 아나는 새 학교 책이 필요했으며 마리아의 신발은 너덜너덜해지고 있었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느슨한 마루 밑에 숨겨둔 적은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어요. 일하고 걱정하고 여동생들을 돌보는 것. 힘들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고요. 마리아가 아침을 먹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 손을 대보니 손에 닿는 이마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걱정이 밀려와 속이 꽉 조여들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저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큰일 아니길 바라면서 침대에서 쉬게 했죠. 가끔 아이들은 저절로 나아지는 작은 열이 날 때도 있으니까요. 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열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리아의 상태가 훨씬 나빠져 있었어요. 방이 따뜻했는데도 이불 아래에서 떨고 있었죠. 숨소리는 빠르고 얕아져 있었고요. 눈을 뜨면 초점이 없고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으로 제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두고 아나에게 계속 갈아주라고 말한 뒤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곤잘레스 아주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의사와 가장 비슷한 분이었거든요. 약초와 옛날 치료법을 알고 계셨죠. 노인은 저와 함께 돌아와 마리아를 진지한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차로 만들 약초를 주시고 여동생의 작은 몸 위에 기도를 해주셨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떠나시면서 진짜 의사는 이틀 거리의 칸타레이라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발 밑에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마리아 옆에 앉아서 뜨거운 피부를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나도 최대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리아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어요.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열에 들떠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누군가 약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마을 중심으로 갔어요. 농부들 몇 명이 우물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 마을에 의료 캠프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누가 운영하는지 들었을 때까지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죠. 한국인 의사들이라니. 머릿속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기존의 편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차가운 사람들. 우리 같은 가난한 브라질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고 싶어 할 리 없는 사람들. 그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고요? 하지만 농부 중 한 명이 자기 조카가 그 의사들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마리아처럼 고열이 있었는데 한국인 의사들이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들이 모든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 침대 옆에 앉아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소리가 너무 약해져서 가슴이 움직이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피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요. 아나는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과 봤던 영상들.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 하지만 마리아의 작은 얼굴을 보니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도움 없이는 죽을 거예요. 진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마리아를 가장 두꺼운 이불로 감싸 안고 들어올렸죠. 제 팔에 너무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나에게는 집에 남아 문을 잠그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를 건강하게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옆 마을로 가는 길은 길고 험했어요. 아침 해가 뜨면서 더워지고 있었고 마리아의 머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죠. 팔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걸음마다 제 안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고 걸어가는 매 순간 한국인들에 대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도요. 걸어가면서 마리아의 열이 제 가슴에 닿아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생명은 이 여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제 삶도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몇 시간을 걸은 후 드디어 의료 캠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텐트들이 탁 트인 공터에 서 있었죠.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과 같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제 팔에서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숨소리는 얕아졌고 피부는 제 피부에 닿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캠프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만약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쩌지? 마리아를 살릴 수 없다면 어쩌지? 한국인들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지? 발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브라질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의료팀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를 달고 있었죠.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록을 하러 따라오라고 말해주었죠. 그녀의 친절함이 제게 캠프로 첫 발을 내디딜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등록 텐트 안은 좀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그 여성은 우리 이름을 적고 마리아의 증상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의사가 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으로 보였고 환자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고 있었죠.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표정은 진지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검은 생머리를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죠. 이름표에는 수연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한 아이를 진찰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이내 긴장을 풀고 있었죠. 그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마리아를 수연 박사의 진찰 구역으로 안고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의사의 친절한 눈과 집중된 표정이 보였어요. 그녀는 우리의 낡은 옷이나 더러운 얼굴을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마리아를 바라보며 바로 맥박과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수연 박사는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물었어요. 나으리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것이 부끄러웠지만 의사는 저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마리아 진찰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여동생의 작은 몸 위를 빠르지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지시하고 마리아의 팔에 관을 통해 약을 주기 시작했어요. 통역사는 마리아가 말라리아에 걸렸고 충분히 먹지 못해 매우 약해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문제 모두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캠프에 머물렀어요. 마리아의 침대 옆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연 박사는 하루에 여러 번 와서 약을 조절하고 마리아가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수연 박사의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그녀가 혼자 앉아 지친 모습임에도 의학 서적을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저에게 음식과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 명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수연 박사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마을에 대해 물어보고 진짜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돕는 것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셋째 날, 마리아의 열이 내렸어요.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소량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녀가 약하게 저에게 미소 지었을 때 시원한 물처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캠프에서 보내는 메일, 한국인들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더 바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차갑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얼마나 가난하거나 더럽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 박사에게 왜 우리를 돕고 있는지 물어볼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마치 그것만이 그녀에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떻게 편견 때문에 마리아를 이곳에 데려오지 않을 뻔했는지, 어떻게 한 집단 전체에 대한 제 믿음이 그저 이야기와 영상에만 근거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제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캠프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는 것이 단지 그녀의 건강만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캠프에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마리아는 수연 박사의 치료 아래 매일 좋아지고 있었죠. 이제는 앉을 수도 있고 미소도 지을 수 있었어요. 눈빛도 다시 맑아져서 열로 인한 멍한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어깨에서 커다란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의료팀이 우리를 도와주는 동안 그냥 앉아만 있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물을 나르고 물품을 정리하고 우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 지역 방언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고 있었죠. 그냥 도움만 받는 대신 쓸모 있는 일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제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의료용품을 분류하고 있을 때 수연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퍼즐을 풀려고 하는 것처럼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죠.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놀랐지만 10살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빠르게 자기 텐트로 걸어갔습니다. 몇 분 뒤 그녀는 낡은 폴더를 들고 돌아왔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연 박사는 한국에서 대학생이었을 때 브라질의 한 아이를 후원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거의 2년 동안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써왔다고 했죠. 자선단체에서는 그 가족이 이사를 갔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말했대요. 그녀는 폴더를 열어 편지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맨 위에 사진을 받아들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사진 속에는 큰 미소를 짓고 앞니가 빠진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작은 집 앞에 서 있었고 뒤에는 두 어른이 있었죠. 그 소년은 바로 저였어요. 그 집은 우리의 옛집이었고 어른들은 아직 살아계시고 웃고 계신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수연 박사가 바로 몇 년 전에 우리에게 편지와 돈을 보내주던 그 사람이었죠. 그녀는 제가 나쁜 이야기만 들었던 나라에서 온 얼굴 없는 은인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를 도우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연 박사는 답장을 받지 못해도 몇 년 동안 계속 편지를 써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항상 사진 속 어린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대요. 그녀는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녀의 친절함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요. 그날 밤 마리아가 잠든 후에 수연 박사가 간직했던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페이지마다 제 미래에 대한 격려와 배려,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공부, 의사가 되려는 꿈,
전 세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바람에 대해 썼어요. 그녀는 제 학교, 가족, 제 희망에 대해 물어봤었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 때문에 마리아를 이 캠프에 데려오지 않을 뻔했어요. 제 여동생이 제 편견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예요. 파도처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해였죠. 이야기와 영상만 보고 한 나라 전체 사람들을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명도 만나보지 않고 한국인이 어떤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위험할 뻔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물품을 확인하고 있는 수연 박사를 찾아갔어요. 사과해야 했죠. 말이 급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아무 한국인도 알지 못한 채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을 미안하다고요. 그런 믿음 때문에 마리아를 여기 데려오지 않을 뻔했던 것도 미안하다고요. 더 일찍 감사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고요. 수연 박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죠. 모든 사람은 가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용감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변화하려 한다고요. 그녀의 말에 겸손해지면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제가 쌓아 올렸던 믿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세상이 갑자기 더 크고 더 복잡하고 제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을 단순히 출신지에 따라 좋다 혹은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료 캠프를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우리의 작은 집은 이제 달라 보였죠. 지붕은 더 이상 새지 않고 있었고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희망의 느낌이었죠. 수연 박사님은 이제는 그냥 수연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3번이나 우리를 방문했어요. 매번 그녀는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져왔죠. 구급 상자를 위한 약들, 아나의 공부를 위한 책들, 그리고 한 번은 태양열로 작동하는 특별한 노트북도요. 하지만 이런 선물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에 그녀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마치 제가 한때 이해하기를 거부했던 세상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연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후 지역 의료 종사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의사가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우리 마을로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수연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였죠. 낡은 배낭에 얼마 안 되는 옷들을 싸고 있는데 아나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접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훈련이 걱정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이런 두려움은 좋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새롭고 중요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제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마리아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에 수 박사님이 방문할 때 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녀의 그림은 항상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요. 어린이들은 때때로 진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별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 확신에 찬 소년이었죠.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져서 제 세상을 작고 단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결정해버렸던 거죠. 내일 저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우게 될 거죠. 어쩌면 언젠가는 서울도 방문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한때 상상했던 차갑고 불친절한 도시가 아니라 친절한 학생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소년을 돕기로 결정했던 진짜 장소를요. 아침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자 가방을 들고 여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마리아는 제게 가져갈 그림 한 묶음을 주었죠. 둘 다 제가 몇 주 안에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같은 먼지 나는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도 달라졌고요. 수연은 마리아가 아플 때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갖도록 가르쳐 주었죠.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도록요. 사람들을 제가 두려워하거나 짐작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모습 그대로 보도록 말이에요. 이것이 그녀가 우리 삶에 가져다준 진짜 선물이었어요. 그 마리아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제 자신의 좁은 사고의 감옥에서 구해준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한 걸음씩 멀어질수록 제 세상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할 사람들이 많고 만들어야 할 연결고리가 너무 많았죠.
이제 저는 가장 큰 벽이 국가나 문화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쌓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었죠. 저는 제 장벽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제가 한때 살았던 더 작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길이 제 앞에 펼쳐지면서 오랫동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